2025년 10월 26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카메라 앞에서 다시 핵무기를 자랑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방금 브라베스니 핵 추진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무기는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며칠 후 그는 포세이돈 수중 미사일에 대해 자랑했는데 이 미사일은 탐지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절박해지는 핵 위협 과시와 다른 나라들이 넘어서길 바라는 이른바 레드라인은 결코 힘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초강대국이 마지막 카드를 쥐려는 증상일 뿐입니다. 서방 지도자들은 결국 그의 허세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거의 4년에 걸친 핵 위협 끝에 세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계속 레드라인을 긋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 선의 페인트가 마를 시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핵 협박 캠페인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러시아 관리들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2년 사이에 135번이나 핵 위협을 가했습니다. 푸틴이 27번 직접 위협했으며 위협 빈도는 점점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5번의 위협으로 시작했고 2023년에는 9번, 2024년에는 1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은 핵 위협이 비교적 적었던 해였으며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단 4번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3번은 포세이돈과 브라베스니크를 포함했으며 모두 이 주일 이내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미사일 발표에 대해 질문받자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핵 잠수함을 그들 해안 바로 앞에 두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8,000마일이나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장난치지 않고 있고 우리도 그들과 장난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화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끝났어야 할 전쟁이 이제 4년째입니다. 그게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사일을 시험하는 대신 트럼프의 해임은 전환점이 됩니다. 서방 주요 지도자가 모스크바를 자극하지 않으려 매번 말을 신중히 고르지 않는 드문 순간입니다. 대신 그는 푸틴의 핵 발언을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즉 재래식 군대가 참담하게 성과를 내지 못한 지도자의 절박한 허세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의 핵 협박 패턴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봅시다. 전체 목록은 반복이 많아 다루지 않지만 처음부터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나토가 진전을 이룰 때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핵 전략을 꺼냅니다. 이제는 매우 예측 가능한 일이 됐죠. 공허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첫째 날 블라디미르 푸틴은 얇게 감춰진 핵 위협과 함께 그의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방해하려는 누구든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강한 발언이었지만 첫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시도하기도 전에 사실상 핵전쟁을 위협했습니다. 2022년 2월 27일 3일째 우크라이나가 48시간 만에 무너지지 않자 푸틴은 러시아 핵 전력을 특별 전투 태세로 전환하라고 명령합니다. 임무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뜻하는 표현으로 서방 국가들도 주목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러시아가 RS-28 사르마트를 시험 발사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스코스모스의 수장 드미트리 로고진은 이전에 이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새로운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조약에 따라 적절히 통보된 일상적인 시험이라고 발표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계속되면서 푸틴의 좌절감을 드러냅니다. 2022년 4월 2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미국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이 키우에서 젤렌스키와 만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이지만 서방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대응합니다. 어쨌든 참고로 이건 침공이 시작된 지 불과 2달 만에 나온 일이고 우리는 이미 4번의 위협을 목격했습니다. 2022년 6월 하이마스 레드라인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즉 하이마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도 심각한 결과를 거듭 경고했습니다. 4월과 5월 우크라이나가 주요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하자 하이마스가 덜 도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그것들을 보냈지만 러시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토는 러시아의 레드라인이 해석에 따라 사실상 무한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2022년 7월과 2023년 3월 두 번에 걸쳐 전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가 이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공격하면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무기를 동원한 즉각적인 대응, 즉 핵미사일 사용까지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어느 정도 인식됐지만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을 개발 지원받아 헤르손 다리와 인프라를 공격에 사용했습니다. 한 번의 위협이 통하지 않자 메드베데프는 위협을 높였지만 여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21일 푸틴은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보전이 위협받거나 러시아와 우리 국민을 방어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는 모든 무기 체계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허세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를 계속 공격해도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달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도 합병했습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지역을 자국 영토로 선언했습니다. 암묵적인 위협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면 핵 보복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1월까지 헤르손시를 해방시키며 러시아군을 드니프로강 건너로 밀어냈습니다. 러시아는 군인들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더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2023년 2월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러파르트 전차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에 핵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전차는 독일에서 왔지만 충분한 수가 모이기까지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이 나토가 또 한 번 푸틴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대놓고 넘은 사례였지만 별다른 보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로 이전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조치는 서방을 긴장시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변화 없는 상징적 제스처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칼리닝그라드에 무기 비축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은 일부 유럽 수도보다 러시아 본토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군 파견 시 나토 국가는 핵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유럽군 파병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핵무기 훈련을 명령했으나 나토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국내 인적 자원과 드론 개발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병력 부족을 보완하며 여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와 러시아 다른 지역을 공격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나토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를 위협하면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진 않았고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진압에 6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중요한 승리를 스스로 거두는 데 성공했고 이에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1월 러시아 내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아타캄스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반응은 예상대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는 같은 주에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는 개정된 핵교리를 서명했습니다. 새 교리는 비핵 국가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공격하면 핵 보복이 촉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9일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아타캄스 미사일로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의 군사시설을 타격합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이를 서방의 대러 전쟁의 새 국면이라 선언합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제 교리가 핵 대응을 허용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슈니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원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재래식 무기로 사용됐습니다. 러시아가 실제 행동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핵무력 시위였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가 영국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주영 대사는 영국이 전쟁에 직접 관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시 핵 문턱이 넘었다고 하지만 핵무기는 여전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러시아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무기 체계를 과시하며 다시 위협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런 위협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위치를 고려해보세요. 전쟁이 시작될 때 러시아는 수적 우위, 산업 역량, 그리고 기습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약 1만 명의 추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지만 그 대가로 약 1,400만 명의 러시아인 사상자를 냈습니다. 황폐해진 경제와 국제적 고립. 러시아의 군사 교리가 현대전에는 치명적으로 부적합함이 드러났습니다. 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나토군과 달리 러시아는 경직된 사전 계획 시나리오와 소모전으로 일관합니다. 러시아 부대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장교들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전술이 생깁니다. 첫날 호스토멜 공항 참사가 분위기를 좌우했습니다. 러시아는 키이우 외곽 비행장 점령을 위해 헬리콥터로 200, 300명 특수부대를 투입했습니다. 계획은 증원군을 공수로 투입하고 수도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헬리콥터 4대를 격추시키고 활주로를 봉쇄해 전체 작전을 중단시켰습니다. 최대 4,000명 병력을 태운 수송기 18대가 호스토멜로 향했으나 포격을 받아 착륙하지 않고 되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실패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침공은 러시아 군 지휘부가 아니라 러시아 연방보안국 즉 보안기관에 의해 계획됐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10일 안에 항복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장기 전투 작전을 위한 예비 부품조차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포획된 지도는 적의 저항 계획이 없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파괴함으로써 이 문제를 직접 초래했습니다. 그는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예스맨들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FSB는 우크라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푸틴의 신념에 따라 데이터를 선별해 우크라이나의 정당성 부정, 러시아 해방군 환영, 서방의 미개입 등으로 맞췄습니다. 반대가 없으니 러시아는 장기 이익에 반해도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통제를 위해 반대 의견을 없앤 정권은 이제 그 부재가 생존에 필요한 적응을 막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계속해서 핵카드를 꺼내 들게 됩니다. 그는 침공이 실수였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초기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의 체제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기존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군대는 더 작고 나토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무능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강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방역에서 영토를 잃고 있기 때문에 핵 위협은 말 그대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력을 과시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수단입니다. 그들은 4가지 주요 목표로 상당한 가치를 지니지만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아직 그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군사 실패에서 관심을 돌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크게 패배할수록 핵 관련 수사는 더 거세집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포크로스크를 점령하지 못하면 우연히 그 도시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던 영토를 잃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우크라이나에게 침공당했을 때 갑자기 그것은 핵 대응이 정당화될 만큼 비열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상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 동맹국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기만 전술입니다. 둘째, 핵 위협은 서방 지도자들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그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당연히 핵전쟁을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집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과 현대 장비를 보내는 중요한 나토 결의안에서 물러나도록 강요받기 쉬운 주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략도 점점 효과가 줄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토의 리더십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셋째, 러시아 국영 언론은 핵 위협을 과장 보도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강력한 지도자로 그리며 서방 공격을 막는 모습을 강조해 크렘린 선전을 국민에게 주입합니다. 이 위협들은 러시아가 초강대국임을 보여주며 실제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의 권력은 핵심 인물들, 보안기관, 군 지휘부, 올리가르히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기고 있다고, 적어도 참담하게 지고 있지는 않다고 믿어야 합니다. 핵 위협은 전통적 전쟁에서 힘을 잃었지만 러시아가 여전히 쓸 카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이 이를 잘 표현했습니다. 푸틴은 지정학적 갱스터가 되었습니다. 한편 영국 금융가이자 정치운동가 빌 브라우더는 푸틴을 마피아 보스에 비유했습니다. 혹은 감옥운동장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처럼 러시아의 점점 약해지는 군사력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근육을 잃었지만 여전히 명성만으로 위협하려는 갱스터처럼 푸틴은 점점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할 의지도 없는 결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묻겠습니다. 푸틴이 정말 절박하다면 무엇이 핵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푸틴도 그게 자살행위임을 압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10킬로톤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면 몇 초 만에 방역 0.8km 내 모든 것이 증발합니다. 예를 들어 자포리자 같은 도시는 70만 주민과 함께 사실상 파괴됩니다. 몇 분 만에 유럽 전역의 방사능 탐지기들이 폭발을 감지합니다. 키이우, 워싱턴, 런던, 파리, 베를린 간 안전한 통신선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러시아가 핵 문턱을 넘었습니다. 나토는 거의 확실하게 이것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행위로 선언할 것입니다. 나토가 핵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아무런 처벌 없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거의 80년 동안 핵전쟁을 막아온 핵비확산 체제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용어로는 긴장 고조를 통한 긴장 완화 원칙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단순합니다. 누군가 핵무기를 한 번 써도 처벌받지 않으면 또 사용할 수 있고 다음 표적이 당신일 수 있으며 결국 다른 사람도 핵무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토는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도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대규모 재래식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고 자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으며 혹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정권이 무너지자 자신이 몰락하면 세상도 함께 끌고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면적인 핵 교환을 승인하고 이에 전 세계가 똑같이 대응합니다. 1시간 만에 수백 개의 핵탄두가 발사됩니다. 러시아, 미국, 유럽 전역의 도시들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즉각적인 폭발로 사망합니다. 며칠 만에 방사능 피폭이 퍼지고 파괴된 도시에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납니다. 몇 주 안에 1억 5천만 톤의 연기와 그름이 성층권으로 들어가고 6개월 안에 핵겨울이 시작되며 전 세계 기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2년 안에 농작물 실패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기온이 14도 낮떨어지고 농업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됩니다. 10년 내 약 50억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다수는 핵무기가 아닌 기아로 인해 사망합니다. 현대 문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방사능 오염 지구에서 살아야 하며 넓은 지역이 오랫동안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푸틴은 그렇게 안 할까요? 무엇보다도 푸틴은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 두려움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러시아가 마땅히 가져둬야 할 영향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핵무기 사용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며 오히려 모두 파괴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공격은 4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러시아가 해방하려 한다는 그 땅과 사람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나토의 직접적인 전쟁 개입을 보장하게 되고 거의 확실하게 푸틴 본인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나토의 보복이든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푸틴을 제거하려는 러시아 보안기관에 의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남아있는 모든 국제적 지지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푸틴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완전히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핵무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정권이 사실상 끝나고 어쩌면 러시아 전체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2022년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외부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헤르손 상황은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푸틴에게 핵무기 사용을 말렸다고 합니다. 중국의 반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 경제는 점점 더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서방의 제재로 제한된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핵 사용 문제로 러시아와 등을 치면 푸틴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것입니다. 중국은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대만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국이 이익을 얻는 세계 경제 시스템과 핵 확전 위험으로 중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원해 침공했습니다. 그는 국민, 자원, 전략적 위치, 산업 역량 등 모든 것을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무기는 당신이 점령하려는 것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고 당신이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인구를 죽입니다.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의 목표가 단순한 파괴였다면 그는 첫날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4년간 전쟁과 여러 레드라인을 넘었음에도 핵무기를 쓰지 않은 것은 여전히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전통적으로 이기거나 핵무기로 서방을 압박해 평화협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길 수 없고 가질 수 없다고 파괴하려 한다면 이미 목표를 포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푸틴의 핵 협박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엄숙한 진실이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타캄스 인도를 20개월이나 지연시켰습니다. F-16 전투기 도착이 우크라이나 요청보다 크게 지연됩니다. 모든 무기 체계는 서방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확전 위험을 따지는 긴 논쟁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신중함이 우크라이나의 대가를 안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중반 하르키우 방역 성공 직후 아타캄스 F-16 장거리 미사일을 받았다면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은 서방 지원을 막진 못했으나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나토가 압도적으로 대응해 러시아가 전부 잃거나 나토가 물러나 핵 협박이 훨씬 효과적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푸틴은 동전 던지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위험만으로도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가 자신의 정권이 어차피 몰락할 것이라고 믿고 종말적인 영광 속에서 끝내기로 결심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잘못 계산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절박한 순간의 진심으로 핵 확전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는 일이 없다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해와 벼랑 끝 전술로 핵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운과 실력 덕분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푸틴이 핵무기를 위협할 때마다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연기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대응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쿠바 위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푸틴과 그의 부하들이 위협할수록 실수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는 러시안 룰렛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몇 번은 확률이 당신 편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률이 따라잡게 됩니다. 한편 푸틴의 국내 상황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막대한 자금을 잃고 있으며 러시아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러시아를 부유하게 했던 석유와 가스 자금이 점차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중반 애수익이 전년 대비 35% 감소하고 정제 능력이 17% 줄어들면서 푸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무시하는 태도는 속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험을 동반합니다. 푸틴의 허세를 꿰뚫고 싶어도 그를 핵 사용이 유일한 선택이라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도 러시아의 긴장 완화 출구를 남겨둬야 합니다. 핵무기는 사용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입니다. 억제력은 양측 모두가 특정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을 때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적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면 억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소한 도발에도 핵무기 사용 의지가 있다고 확신시키면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푸틴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 합니다. 푸틴은 서방이 자신이 핵무기를 쓸 것처럼 믿게 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저지하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면 정권이 끝나니 실행에는 옮기지 않는 거죠. 서방의 대응은 이러한 위협을 점진적으로 시험해보면서 점차적으로 레드라인을 넘나들며 그 위협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하이마스, 다음엔 전차, 아타캄스, F-16 전투기 순이었다. 러시아가 계속 위협해도 아무 일도 없으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푸틴은 거의 확실하게 핵 위협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서방은 이제 이런 위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무시하는 반응, 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 독일의 재무장, 그리고 유럽의 의지 있는 국가 연합이 400억 유로, 즉 46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핵 협박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 물류, 군사, 기술, 그리고 정치적 의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 모든 측면에서 러시아는 밀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악화되는 군사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러시아의 경제 붕괴에 관한 저희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세계 권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전쟁에 대한 매일의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주세요.